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석 대변인직을 내려놓으셨는데 후련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후련한 측면이 더 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깨를 짓누르던 예.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게. 그러니까 예. 당을 대표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게 이게 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 용어 선택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나요? 많이 받습니다. 그죠? 예. 후련하십니까? 뭐 지금은 후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혁신위원장에 인유한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여한 교수 얘기도 뭐 임명되기 전에 벌써 나왔는데요. 저는 인여한 교수를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지난 8월에 국민공감에서 우리 정치에 대해 평가를 하실 때 타협 없는 배타성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저는 그거 100%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마 혁신위원장이 되시면 결국 그 타협 없는 배타성이 당내에도 있다. 지역적인 문제 또 서로 가는 뭐 지금으로 치면 친윤 비윤 간의 어떤 증오와 배제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이제 보이시면서 아마 혁신을 위한 소통, 통합 말씀을 하셨던 부분. 그러면 여러 가지로 뭐 이 당을 좀 혁신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그 말씀이니까 퍼뜩 떠오르는데 그러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네.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도 품어 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당 지도부가 수용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동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뭐 단순히 특정인을 가지고 뭐 그런다면 그건 적절치 않은 거고요. 예. 다만 그것이 통합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른바 비윤. 예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뭐 충분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면은 아마 그거는 뭐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수용 생각합니다.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네,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비윤에는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이 당연히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배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징계 때리고 뭐 했잖아요. 그거는 징계는 했지만은 징계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현 그 전 대표가 있는 당협에 그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 그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네, 거다. 있습니다. 그러면 공천 여지가 있다. 네, 그건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 그 결정 권한은 본인에게 달려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 지역구에서 당선될 경쟁력을 갖춘다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공천 여지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본인, 그분도 뭐 어떤 형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결국 그분이 스스로가 어느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은 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혁신위에서 그 기준을 정했는데 거기에 맞다면 또 그건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제 속칭 하는 것 봐서 이런 거네요. 하는 거 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그분들이 어떤 원칙을 잘 내세워서 간다면 그것이 충분히 우리가 이분을 전적으로 지금 당대표께서 사실상 정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수용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과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시점에서 혁신위를 띄웠을 때 이거저거 다 건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물리적으로 네. 그다음에 중요하지도 않다. 네. 핵심적인 문제는 공천 혁신 기준, 이른바 공천 룰을 제시하느냐 아니냐 이거다 딱 하나. 네. 이런 진단에는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6개월 뒤에 총선이고 네. 총선인 상황에서 결국 혁신의 활동이 당의 어떤 거시적인 부분을 손대기는 쉽지가 않고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공천 부분에 대한 어떤 혁신을 가져올 거다 하는 뭐 그 평가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예. 근데 어제 그 뉴스를 보면 인유한 위원장은 공천 룰과 관련해서 본인은 좀 약간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좀 그거 약간 확인을 피해가는 못해서.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권을 줬던 자기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거 지금 워딩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대표께서 지금 약속하신 부분은 이제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그다음에 안건과 활동 기한에 대한 정권을 주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공천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논의는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최종 결정이 워낙 주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혁신위원장과 당대표 등 지도부 간에 협의를 통하면 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느 정도 그
활동 범위까지는 논의가 될 것이고 그 범위 안에 공천의 혁신 부분도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혁신위원들을 꾸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구성 정권은 혁신위원장한테 주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 혁신위를 꾸릴 때 당박 인사들 중심으로 꾸리기는 하지만 당내 인사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가교 역할로. 예, 그렇습니다. 당의 입장을 전달해주고 그렇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바깥에서 보는 것과 당내에서 실제로 바깥에서 보는 것 당내에서 보는 그렇죠. 것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당내 사정도 조율을 알려주고요. 해줘야 되는 거고. 혹시 예. 의원님 제안 안 왔습니까? 아이고 저는 이제 뭐 목 잘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까지 제안이 오겠습니까? 뭘 왜 잘려요? 그래요? 아무튼 이게 이제 모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부터 비롯되는 건데 어떻게 네. 좀 당이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다고 자평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작은 지역구 하나의 선거이지만 또 거기서 나타나는 표심과 민심은 또 우리가 분명히 그 국민의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명직 당직자들이 1차적으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쇄신의 차원에서 먼저 시작하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이 아주 빠른 컨센서스를 이뤘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쇄신이 출발했고 이어서 혁신위원장 인선에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혁신위원 출범하고 조만간에 이제 총선 준비도 출범하며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고 이런 변화가 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갈래 신당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일단 하나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현실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일단 두 분들이 과거에 신당을 창설해서 새로운 제3지대를 모색했지만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바른정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갈등만 노정하고 결국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4년 전에 그분 그 위상과 현재의 그 정치 지형에 엄청난 변화가 와서 과거처럼 많은 그 동지들 또 지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건 좀 유승민 네. 의원 두고 하시는 말씀 네. 같고. 예. 또 하나는 만일 이분들이 신당을 창당해서 만일 결국은 수도권 부분에 아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네. 창당하면 어느 정도는. 예. 그래서 만일 그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뭐 큰 패배를 이룬다면 결국은 모든 비난은 그 신당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민주당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예. 결국은 그러면 이 소위 보수 우파 쪽에서 이제 철자리가 없어지면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보수층으로부터 원흉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네, 그런 거예요? 비난을 받을 수 그럼 있을 정치 겁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네. 그 과거에 유승민 의원께서 또 그런 아주 극심한 비난을 받으면서 그 극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배신 이런 얘기 붙었던. 네. 다시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똑같은 어떤 네. 족적을 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어떤 잘못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냐? 결국은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또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갈래는 이른바 윤석열 신당설이잖아요. 네. 이건 현실성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글쎄,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게 한 언론인이 뭐 칼럼에서 쓰고 네. 거기서부터 비롯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 그분 저기 가끔 그 말씀하시는 분요. 누구? 여러 가지 뭐 아니 하여튼 신모 선생께서 가끔씩 말씀하시죠. 아니. 뭐 신문사의 그 논설위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예. 대통령께 직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신 겁니까? 네. 뭐 직간접적으로 다 뭐 그리고 확인했고 현재 대통령께서는 결국은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 특히 인재 정책을 통한 네. 이제 자기 총선의 승리가 절대적이라는 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저는 그러니까 확신합니다.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상황이나 네,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내부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볼 때 대통령 중심의 신당을 만들 이유도 없고 여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건 사실 이거 상식적 분석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그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소수 여당과 같이 함께 하는데 예. 또 굉장히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당의 뒷받침 이런 것이 좀 강하게 가야 되는데 또 당은 당대로 국회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 아쉬움의 표현을 어떻게 좀 확대 해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고 또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거기에 가감해서 아마 그 신당설을 좀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신당설의 이제 꼬리가 어떻게 이제 따라붙었냐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론이 그러니까 그 후속 버전으로 나왔고 어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천하람 이제 위원장이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하고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잘하는 사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그 뒤에 김한길 위원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따라붙고 있던데요. 일단 그 정도 되려면은 적어도 좀 더 무게감 있는 분들이 좀 더 핵심적인 분들이 뭐 말씀이 나온다면 그럼 김한길 위원장 그 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요. 그 화자들이 화자들이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도 뭐 명백하게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을 하시고 어제 계시고요. 물론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들려온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얘기로 돌아가서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네.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직간접적으로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여기서 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맞죠? 그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런 얘기는 우리가 보통은 안 하는 게 서로 간의 상례입니다. 그럼 부인은 안 하시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인 안 하셨어요? 네. 우리 무슨 국정감사장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국정감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김승희 의전 비서관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자녀 학폭 문제 어떻게 있잖아요. 평가하다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표를 즉각 수리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그 자녀의 학폭이 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의 학폭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구조가 네. 이거는 그러다 상당한 보니까 거죠. 예. 이것은 국민적 비난이 클 수밖에 없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모 입장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어떤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아마 신속한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왜 변변한 감찰 한 번 안 하고 바로 사표를 수리해 줬느냐 이 점을 제기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승희 그 비서관이 저지른 잘못이라면 감찰 얘기가 가능하지만 예. 그 자녀의 학폭 문제는 결국 학폭 문제를 가지고 결국 김승희를 감찰한다는 논리는 끊임없는 정쟁을 만들겠다는 그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은 당연히 학폭이야 자녀가 저지른 건데 네. 학폭을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2달이 지나서야 네. 조치가 나왔다. 그러면 늦어진 거 아니냐. 그다음에 조치도 강제 전화도 가능한 사안인데 점수를 낮게 줘서 강제 전화가 또 피했다. 그러면 아버지인 김승희 비서관이 일정하게 힘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걸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취지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이 발생하면은 당사자들이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무슨 그 내부적으로 그것을 보고하고 이 문제를 알리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부분의 조치가 늦어졌다면 그런 비난의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습니다만 제가 통상 알기로는 그와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는 그 주변 외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건데요. 김승희 비서관이 용산에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던데 네. 이게 지금 타당한 올바른 처신인 겁니까? 자진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국감에서 나의 이런 문제가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18일 날 통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경기도 교육청한테. 그러면 용산에 자진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즉각 사표를 수리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 공직자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하게 내부 보고를 해서 그 현 실상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 또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그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걸 밝혔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 사표 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할게.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업무 배제도 안 시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감찰과 수사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어제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아마 의원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김승희 비서관으로 너무 대비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이정섭 차장 여기서 같은 우리가 경우 이제 그 항상 그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국감이나 어디 법사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논의를 하고 주장을 할 때는 사실 여부에 기초하자. 자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현재 이정섭 차장이 지금까지 소명한 내용을 보면 위장 전입 부분은 그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했어요.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만 가지고 갑자기 직무 배제하고 그 뭐 수사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사안 중에서 중요한 것이 범죄 경력 조회 그죠? 네. 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서는 그 자료에는 보면 범죄 경력을 해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럼 이정섭 차장이 실제로 불법적인 범죄 경력 조회를 했느냐 이것이 확인돼야 되는 거고요. 또 어제 또 갑자기 새로운 사실로 나타난 것이 그 재벌 부회장과의 만찬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예. 예.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 김의겸 의원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자기가 수사한 재벌의 부회장과 만찬을 했다 그러면서 이 도덕성을 극히 비난을 했는데 근데 당사자도 부인하고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또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수사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은 확인했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여부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정섭은 그 부분이 전혀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히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서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이정섭 차장 문제는 그 중요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 주장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하시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최일선에서. 네. 근데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위법행위잖아요. 근데 이걸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뭐 이정섭 차장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많은 그 부분이 자녀와 관련된 그 위장 전입의 경우에 보통은 집에서 부인이 처리를 하게 되고 남편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그 뭔가 좀 그 경중의 어떤 그 네, 그래서 기준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그 말씀드리는 게 위장 전입의 이슈와 그 자녀의 학폭 이슈와를 같이 대등 관계에서 놓기는 그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다는 완전히 겁니까?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안의 중대성.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공직 임용 결격 사유 중에 하나로 위장 전입이 그런데 들어갔었거든요. 그거 진적 한 번도 없는 거 아시죠? 아무튼 자 대비된다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요걸 좀 좀 정리를. 무리하게 주장하신 거로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왜냐면 검사 어제 이원숙 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손이 깨끗해진다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예. 그렇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답을 하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주장하시는 게 맞다는 답도 했고.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또 추가로 다른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바로 이겁니까? 그것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중대한 사안이라면 예. 우리가 말하는 범죄 경력 조회 예. 또는 그 재벌과의 어떤 비공식적 만남 이것이 직접 수사한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의 만남이었다면 그건 당연히 배제되죠. 알겠습니다. 자녀 학폭 문제는 그렇게 중하다. 네, 그러면 그건 마지막으로. 네. 그럼 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그 왜 또 거기까지 넘어갑니까? 마무리할게요. 예. 네. 유상범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